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라는 뇌과학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데이비드 바드르는 브라운 대학교의 인지과학, 언어학, 심리학 교수이고요. 그의 연구팀은 인간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골라서 실행하는 능력, 즉 뇌의 이 인지조절과 관련된 신경과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조절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들으시면 이게 뭔가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공부를 하기가 좀 쉬워지죠.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럴 때는 이 뇌가 좀 들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미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그런 능력들을 조절하는 게 어렵죠. 반면에 이 노인이 되면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지죠. 이 아이가 뇌가 다 자라지 않아서 인지 조절에 실패하는 것처럼 이 노인은 반대로 이제 육체와 이 뇌가 노화되면서 인지 조절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이 인지 조절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예전에 살펴봤던 의식에 관한 그런 뇌과학 책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인지 조절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지 조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뇌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추적하고 뇌 상태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목표를 정확한 행동과 일치시키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경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를 인지조절, 코그니티브 컨트롤 또는 집행기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인지조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인지조절을 규정하는 일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과학자들에게도 몹시 어렵다고 합니다. 인지조절 과정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그 공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아는 것에도 속해 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에도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인지조절 능력을 손실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전두 피질이 손상을 입었을 때 가장 흔히 찾아온다. 뇌의 인지조절 체계가 손상되면 이를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해내는 능력에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지식, 아는 것과 행동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에 손상이 있었던 어떤 사례에서 그녀가 느끼는 지적 능력의 상실은 지식이 사라지거나 어떤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었다. 일상생활을 이르는 복잡하지만 틀에 박힌 활동에 거듭 실패하며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뇌는 아직 발달 중이며 어떤 경우 아이들은 규칙을 모르지 않거나 심지어 규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작 아이들에게 없는 건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성숙한 인지 조절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시켰을 때 아이가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아이가 못된 마음을 품고 있다.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가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지조절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지조절은 이 행동 그 자체와는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온전한 행동이나 심지어 복잡한 행동을 실행하기만 하는 데는 온전한 인지조절이 필요치 않다.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그럴 때는 인지조절을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규제할 때는 인지조절이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정신을 집중하기만 하면 자동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근데 전두엽 환자는 그걸 하지 못한다. 온전히 안다고 해서 온전히 행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둘을 통합하려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따라 행동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시간적으로 배열하고 관찰하는 인지조절 과정들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이 인지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성적 행동 조절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AI와 다른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은 과제를 그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과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식을 바꾸지 않고도 변화에 대처하여 과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줄 안다. 이 구성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과제 전체를 다시 학습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이전 과제의 유용한 하위 부분을 새 과제에 적용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 인지조절 능력은 범용이라는 거죠. 이 범용이고 이 범용적인 것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한 지식을 바꾸지 않고도 변화에 대처하여 과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줄 안다. 이러한 인지조절의 생산성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에 수행한 임무에서 먼저 수집한 부분을 결합하고 재결합하여 구성적 행동구조가 작동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지조절 능력은 구성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인지조절 능력과 함께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일화적 미래사고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요 능력이 필요한데 요 능력은 이제 목표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조절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른 종에게는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인간처럼 크고 깊고 넓게 미래를 계획하는 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일화적 미래 사고를 뒷받침한다고 알려진 신경체계는 일화 기억을 자세히 떠올릴 때 필요한 신경체계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일화적 미래 사고, 미래의 목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이 미래의 행동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이제 참고를 한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검색하는 아주 오래된 체계에 뿌리를 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지조절과 일화적 미래사고는 함께 진화했다. 인지조절 능력이 좋아지면 더 정교한 계획이 가능해지고 계획을 세울 때 더 깊은 목표 위계를 운영했을 것이다. 더 정교한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고 처리 비용이 따랐지만 그 과정에서 정교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만한 고도의 이 인지조절계가 선택되도록 압박했을 것이다. 고도의 이 인지조절계가 선택되면 더 정교한 계획이 가능해지는 과정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이 동역학을 통해서 점점 더 높은 조절 능력과 일화적 미래사고가 탄생했을 것이다. 이 작업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작업기억은 인지조절의 이 기능의 최전방과 중심이다. 즉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를 피하려면 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는 충동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음이 울릴 때 평소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맥락을 이용해야 한다. 이 맥락 정보의 유지는 인지조절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작업기억은 이런 식으로 유용한 정보의 활성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인지체계다. 작업기억은 일화기억 같은 장기기억과는 다르다. 과제 요구를 활성화해서 유지하는 수단이 바로 작업기억이다. 그래서 이 작업기억의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야 된다. 운전에 집중해야 된다. 반면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상사가 누가 불렀다. 그러면 이 상사의 말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유연하게 이제 전환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정성과 유연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작업기억 게이트라는 메커니즘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입력 게이트와 출력 게이트가 있는데 이 입력 게이트가 이제 회로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할지 보호하지 않을지 이거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작업 기억 속에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게이트가 열려 있으면 이것이 이제 인간의 유연성이 비롯되는 것이다. 반면에 게이트가 닫혀 있으면 부적절한 정보는 바깥에 머물고 회로 안에 있는 것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안정성이 보호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입력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기억 속에 미루어둔 정보가 언제 우리의 행동에 제어력을 행사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이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요 말은 좀 하지 말아야겠다. 머릿속에 두다가,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것, 이게 이제 출력 게이트입니다. 출력 게이트가 닫혀 있으면 작업 기억에 담긴 정보가 유지되고 보호되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출력 게이트가 열려야지 기억 속에서 선택된 정보가 이제 행동의 맥락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의 운동을 담당하는 것 중에서 운동 게이팅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담창구 뇌절이라고 불리는 기저핵이 항상 시상을 억제하고 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움직임에 필요한 피질 시상의 동력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움직임을 실제로 만들어내려면 이 담창구를 억제해서 시상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기저핵의 한 부분인 이 선조체라는 부분에 두 신경세포 집단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 집단이 담창구로 입력 신호를 보내서 이 게이트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는 고세포, 다른 세포는 이제 노고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절을 한다. 고세포와 노고세포들이 동시발하는 전 운동 피질이 고려하는 행동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투표와 같다. 고세포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게이트가 열리고 행동이 실행된다. 노고세포들이 그 행동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 그러면 게이트를 여는데 필요한 고득표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 고세포와 노고세포 이 경로들이 어떤 행동이 좋은 거고 어떤 행동이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보상에 기초한 강화학습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도파민으로부터 입력 신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 게이팅은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척추동물이 공유하는 해결책입니다. 다만 이 포유동물의 뇌에서 심피질이 발달을 하고 영장류의 뇌에서 전두피질과 전전두피질이 발달함에 따라 이 피질과 기저핵 사이에서 다수의 루프가 발생을 했고 이런 구조가 정교해지는 과정에서 이 기저핵 체계가 새로운 목적, 즉 운동 게이팅이 아니라 작업 기억의 게이트들을 조절하는 일에 복무하도록 진화했다.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작업 기억의 게이트들이 이제 기능을 담당하게 된 거고 요거를 통해서 인간의 인지 조절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프랭크와 랜디 오라일리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 피질 기저액의 루프들이 이 작업 기억 여닫기에도 관여할지 모른다는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전전두 피질, 인간의 뇌의 앞부분에 요게 규칙과 과제 맥락을 오래 유지함으로써 안정성을 뒷받침한다면 이 기저핵의 입력 및 출력 게이트들은 이 유연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더 정교하게 여닫는 능력이 발달하자 영장류의 작업 기억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작업 기억을 조절하는 능력이 함께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인지 조절 능력, 요게 이제 위계 구조에 가까운 걸로 지금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구하기라는 이제 추상적 목표를 꼭 붙잡고 있으면서도 계산대 앞에서 적절한 지불 방법을 찾는 것. 그래서 뭐 계산대 앞에 갔더니 키오스크로 가서 결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커피 구하기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선 이제 하위의 그런 거를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행동을. 그러면서도 이 커피 구하기라는 추상적 목표를 꼭 붙잡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차적 과제 수행, 뭐 이렇게 커피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지불을 하고 이런 과제 수행을 할 때 이 추상적 표상에 의존을 한다. 이 추상적 표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작성된 자동적 루틴들을 그때그때 꺼내 새로운 순서로 배열하고 포획 오류나 그 밖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의 수행을 관찰하고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발면에다 물을 넣는데 평소의 습관대로 그러니까 찬물을 정수기에서 계속 먹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발면에도 찬물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목표는 라면 먹기였으니까 그 찬물을 버리고 다시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사발면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별개의 추상적 표상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뭘 정수기에서 찬물을 먹는 거 이럴 때는 이제 과제를 이제 자동화하게 되는 거고 연합사슬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사슬 덕분에 인지조절계로부터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슬의 연합적 성격 때문에 포획 오류와 그 밖의 행동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커피물을 부어야 되는데 뭐 차를 우려낸다든가 뭐 이런 실수들이요. 그래서 이 작업 기억 속에 별도로 유지되는 과제 맥락 표상과 그 표상에 따라 작동하는 인지 조절을 통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겠다는 전체 목표와는 별도로 커피숍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기로 작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정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두 가지 차원의 추상이 전두 피질과 선조체에 걸쳐 있는 각각의 게이팅 루프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진화하는 동안 이 전두엽이 정교해지고 성장했다. 그럼에 따라 고차의 게이팅 능력도 증가했을 것이고 게이팅 시스템이 정교해짐에 따라 점점 더 큰 규칙 나무를 키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래 같은 게 이제 규칙 나무인 거죠. 부모님이 있을 때는 뭐 이제 실내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고 실외에서는 마음대로 떠들어도 된다. 근데 부모님이 없을 때는 도서관에서도 떠들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규칙 나무를 관리하는 능력이 조금만 증가해도 행동과 관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 나무들은 본질상 구성적이다. 그래서 상위 맥락인 부모가 이 게이트에 의해서 열렸을 때 하위 맥락인 실내 게이트를 열지 말지 고려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때는 실내에서 조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거죠. 원래는 그냥 실내에서는 조용해야 된다 이거를 학습해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지만은 아이들은 이제 실내에서 놀고 있는데 부모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혼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때는 이 하위 맥락인 실내 게이트를 열지 말지를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각각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중첩된 피질 선조 게이트들이 유계적인 규칙을 실행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멀티태스킹까지 해서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의 한 절반 정도 10장 중에서 5장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정도만 이제 보셔도 사실은 이제 인지 조절에 관련된 메커니즘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뒷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멀티태스킹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멀티태스킹은 일반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에 능숙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능숙하다는 거지 하나하나의 과제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효율성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오닐이라는 사람이 쓴 방법인데요. 책상을 바꿔가면서 한쪽 책상에서 희곡 한 편을 쓰고 다른 책상에서는 다른 희곡을 쓰는 것이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유명한 예술가들이 하나하나의 작품에 집중을 하는데 이 사람은 두 개의 희곡을 동시에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멀티태스킹을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분리를 시켰다는 거죠. 과제를 계속 번갈아 할 때 우리는 되게 달라진 과제에 맞게 환경을 바꾸지 않는데 그래서 주변 환경의 재료와 한 가지 이상의 과제 사이에 연합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때 각각의 재료가 여러 과제의 신호를 보내 우리 머릿속을 쏟아낼 수 있게 하고 배경에 잡음을 일으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잠자려고 하는데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업무를 하거나 혹은 논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건데 그럴 때 그 뇌가 인식하는 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기는 잠을 자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불면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잠자는 곳에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이나 숙제를 하는 도중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학생일수록 공부 시간이 더 길고 GPA가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멀티태스킹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오늘은 이 뇌과학 중에서도 이 인지 조절에 관련된
이 교양서가 많지가 않은데 이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이 책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